어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저희한테 다 방해만 된다고요. 나는 그 말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내 귀를 의심했다. 40년을 바쳐 일군 회사, 손이 갈라지도록 뛰어다녔던 그 세월의 끝에서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당신의 하루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박동철이다. 나이는 68. 사람들은 나를 박 회장이라고 불렀다. 중견건설회사 동철건설의 창업주의자 오너. 직원만 300명이 넘고 연 매출이 1000억을 바라보는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 그게 나였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는 아들 동훈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아버지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회장직 퇴임하시고 나면 이 집도 회사 명의잖아요. 저희가 대표로 올라오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집에서 살아온 게 22해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벽에 배어 있는 집. 아내 수연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방이 있는 집.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 나는 아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밤새 공장 돌리면서 번 돈으로 유학까지 보냈는데 그 얼굴에서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아버지라는 감정도. 사실 이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조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6개월 전 나는 심장이 약해져서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다. 그때 아들 내외가 면회를 온 건 딱 2번이었다. 이사회를 핑계로, 출장을 핑계로.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더 많았다. 퇴원하고 나서 회사로 돌아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임원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아들이나 없는 사이 조용히 지분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내 오른팔처럼 믿었던 이 전무도 아들 편이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대표가 잘할 겁니다. 나는 배신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하게 오는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총소리나 고함소리가 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였다. 이사회 표결은 일방적이었다. 찬성 7, 반대 하나. 반대표 하나는 내가 직접 넣은 것이었다. 나는 내 회사에서 내 손으로 퇴임당했다. 그리고 그날 밤 22해를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다. 나는 짐을 챙길 여유도 없었다. 아니, 사실은 챙길 마음이 없었다. 지갑 하나, 옷 한 벌. 그게 전부였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어디로 가야 하지? 68평생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인 줄 몰랐다. 나는 그냥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밤이 깊어지도록 나는 그냥 걸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다.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면 못 들었던 걸까? 눈앞에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름이 아니었다. 그냥 아저씨, 아저씨 하는 소리였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하얗고 낡은 천장.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누군가의 방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저씨, 일어났어요? 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다행히 많이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제 방에 모셔왔어요.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봤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퀭한 눈에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누구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나 자신도 놀랐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도 머릿속이 새하얀 종이 같았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소실. 언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흘러들어간 곳이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였다. 재개발을 기다리다 지친 듯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골목마다 고양이들이 어슬렁거리고 낮에도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를 달동네라고 불렀다. 나를 구해준 사람은 최 씨라는 남자였다. 자기도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 사는 처지라며 한 달만 있으라고 했다. 나는 그것도 감사했다. 한 달이 지났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최 씨는 방세가 밀린다며 눈치를 줬고 나는 방을 나와야 했다. 갈 곳이 없었다. 나는 동네 공원 벤치에서 자기 시작했다. 초여름이었다. 다행히 날씨는 따뜻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봤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구겨지고 씻지 못한 날들이 쌓였다. 처음에는 그냥 수군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대놓고 말했다. 저 영감 또 벤치에서 자네. 노숙자 아니야? 동네 이미지 다 망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우리 동네 애들도 있는데. 저리 가요, 저리. 나는 쫓겨나듯 벤치를 옮겨 다녔다. 여기서도 쫓겨나고 저기서도 눈치를 받고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지는 느껴졌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쿡쿡 쑤셨다. 배가 고팠다. 돈이 없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찾았다. 음식점 앞에서 망설이다 그냥 돌아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재래시장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더 이상 걸을 기력도 없었다. 어지러웠다. 그때였다. 발 앞에 뭔가가 탁 놓였다. 눈을 들었다. 소쿠리에 담긴 김밥 2줄이었다. 드세요. 오늘 장사하다 남은 거라 버리는 거예요. 안 드셔도 돼요. 여자였다. 50대 초중반쯤 됐을까?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이 거무잡잡하게 탄 사람이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흘러내려 있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다 온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 받기가 싫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자존심이랄까? 근데 배가 너무 고팠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나는 김밥을 받아들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왜인지 몰랐다. 그냥 너무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분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말에 그 여자가 잠깐 나를 빤히 봤다. 의심하는 눈이 아니었다. 뭔가를 헤아리는 눈이었다. 그래요. 뭐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죠. 저는 박정순이에요. 여기 시장에서 채소 팔아요. 내일도 올 거면 점심때 와요.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게 시작이었다. 정순 씨는 매일 점심때가 되면 나한테 밥을 줬다. 처음엔 남은 반찬이었다가 며칠 후엔 따뜻하게 데운 국밥이었다. 미역국을 끓여오는 날도 있었다. 영감님,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제가 새벽에 끓였어요. 뼈도 좀 고와서 국물이 진해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됩니다. 혼자 끓이나 둘이 먹을 것 끓이나 손이 같이 가요. 나는 정순 씨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받기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시장 좌판에서 채소 파는 걸 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펐다. 채소값도 몰랐고 거스름 돈 계산도 더뎠다. 정순 씨는 그런 나를 보면서 웃었다. 영감님, 그게 얼마라고 계산기 2번 치고 있어요? 빨리빨리요. 손님 기다리잖아요.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빠른 일인 줄 몰랐네. 그래도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나는 채소 가격을 외웠고 손님이 오면 먼저 무게를 달았다. 정순 씨가 혼자 들기 힘든 박스는 내가 옮겼다. 장사 끝나고 좌판 정리도 거들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건 그 즈음부터였다. 노숙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장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정순 씨 옆에서 채소 파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뀐 거였다. 나는 정순 씨 가게 뒤편 창고 한 귀퉁이에서 자기 시작했다. 정순 씨가 먼저 제안했다. 밖에서 자면 안 되죠. 여기 창고 구석에라도 자요. 방은 아니어도 지붕은 있으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나는 그날 밤 창고 바닥에 누워서 한참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고람석 지붕. 가끔 빗소리가 통통 두드렸다. 그래도 따뜻했다. 정순 씨는 내 이야기를 캐묻지 않았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줬고 옆에 있어줬다. 나는 그 무심한 따뜻함이 참 좋았다. 영감님, 오늘 배추가 많이 들어왔어요. 속이 꽉 찼네. 한 통 사가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아, 맞다. 그럼 그냥 드릴게요. 겉잎은 제가 벗겼으니까 삶아 먹으면 맛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추를 받아들었다. 갈 때도 아는 사람도 이름도 없는 나한테 그냥 배추를 내미는 사람. 정순 씨가 언젠가 혼자 좌판 끝에 앉아 멍하니 있는 걸 봤다. 장사가 끝난 저녁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딸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안 가요? 가면 뭐해요? 사위가 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딸도 눈치 보이는가 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정순 씨도 혼자인 사람이었다. 나처럼.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이민을 갔다고 했다. 달랑 이 시장 좌판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정순 씨가 짠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 곁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마음이 어떤 이름인지 당시에는 몰랐다. 달이 3번 바뀌었다. 나는 그동안 그 동네 시장 사람이 됐다. 아침이면 정순 씨와 함께 새벽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받아오고 낮엔 좌판에 앉아 손님을 받았다. 저녁엔 창고를 쓸고 닦았다. 그게 하루였다. 이상한 건 그렇게 사는 게 싫지 않았다는 거였다. 몸은 힘들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렸다. 그래도 하루가 끝나면 뭔가를 한 것 같았다. 배가 고파도 보람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도매시장에서 박스를 옮기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영감님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다. 섬광처럼 사무실, 넥타이, 회의 테이블, 아들 얼굴, 대문, 신호등빛,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처음엔 파편이었다. 어릴 때 기억,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던 20 초반의 나, 첫 사업 시작하던 날, 아내 수연이 얼굴,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그러다 점점 선명해졌다. 회사, 회장실, 이사회, 아들, 배신, 그리고 그날 밤 길을 걷던 내가. 나는 박동철이었다.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다 기억났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영감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디 아파요? 나는 정순 씨 얼굴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나한테 밥을 주고 잠자리를 줬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름도 없을 때,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다. 기억이 다 났어요. 네, 제가 누군지, 어디 살았는지, 다 생각났어요. 정순 씨는 말이 없었다.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이제 돌아가야겠네. 그 말이 덤덤하게 느껴졌는데 눈이 조금 아래를 향했다. 나는 그 눈빛을 읽었다. 나는 며칠을 더 거기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기억이 돌아왔으면 바로 돌아갔어야 했다. 회사도 있고 재산도 있고 법적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가 좋았다. 정순 씨가 옆에 있는 이 자리가. 그 며칠 동안 나는 많이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돈이 많았고 직원이 많았고 명함에 직함이 화려했다. 근데 정작 배고팠을 때 밥을 줄 사람이 없었다. 쓰러졌을 때 옆에 있을 사람이 없었다. 정순 씨는 채소 좌판 하나로 살았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따뜻했다. 내가 68평생에 느껴본 따뜻함 중에 이게 제일 진짜 같았다. 그 며칠이 지나고 나는 결심을 했다. 돌아간다. 근데 혼자는 안 돌아간다. 나는 정순 씨한테 사실대로 말했다. 모든 것을. 제가 사실 회사 회장이었어요. 박동철이라는 사람. 아들놈한테 회사 넘기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길 걷다 차에 치여서 기억을 잃었고 어쩌다 이곳으로 오게 되었네요. 정순 씨는 한참 말이 없었다. 소쿠리에 담긴 시금치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목이 맸다. 회장님이라고, 대단하다고, 어쩌면 좋냐고 그런 말이 아니었다. 그냥 많이 힘드셨겠다였다. 정순 씨, 나랑 같이 갈래요? 우리 같이 갑시다. 혼자 가기 싫어요. 아니, 혼자 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오래 생각했다. 나는 기다렸다.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것이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았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함께 시장을 나섰다. 나는 정순 씨 옆에 서서 버스를 탔다. 버스 창밖으로 동네 골목이 지나쳤다. 벤치도 보이고 창고도 보였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저기서 나는 새로운 걸 배웠다. 돈이 없어도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름이 없어도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내 지분은 여전히 내 것이었다. 이사회 결정도 아들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법은 내 편이었다. 아들과 다시 마주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 났다는 연락도 없고 몇 달째 아무 소식이. 나는 말없이 아들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회사는 내가 계속 경영해. 대표 자리는 그냥 줄게. 대신 내 지분에 대한 권리는 법대로 행사할 거야. 그리고 직원들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 사람들이 이 회사 세운 거다. 나는 회장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자리가 다시 탐나지 않았다. 대신 회사 지분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다. 독거노인 돌봄,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 노인 일자리. 내가 그 석 달 동안 부족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 정순 씨는 그 재단의 이사가 됐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정순 씨만큼 현장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이사 자격이 되겠어요? 고졸의 채소 장수인데. 고졸의 채소 장수가 내게 밥을 줬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이듬해 봄에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양쪽 가족 아무도 모르게. 그냥 우리 둘이서. 시장에서 채소 팔다가 회장 부인이 됐네요. 나는 시장에서 채소 팔다가 사람이 됐어요. 정순 씨가 웃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난다. 시금치 무더기 옆에서 처음 웃던 그 웃음이랑 똑같은 웃음이었다. 나는 요즘도 가끔 그 동네에 간다. 창고 앞 벤치에 앉아서 시장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회장이라고 대단하게 보지도 않고 노숙자라고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냥 동네 어른이다. 그게 나는 좋다. 사람은 이름이나 직함으로 살지 않는다. 누군가한테 밥 한 끼 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산다. 그걸 68배 처음 배웠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 나는 지금이 제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순 씨 옆에서